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밀당백. 왜 안 하세요? 서리원. 서리원 이게 뭡니까? 자, 먼저 그러면 오늘의 가이드 함께 하실 이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럽 오브 밀리터리 태남 조합 남보랑 교수님 그리고 태상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태령 반갑습니다. 택티컬 셔츠를 이렇게 입어봤는데 사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하고 잘 어울리는 이 뒤에 총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주제입니다. 저격총. 오늘 주제에 맞는 저격총을 가져오신 거네요, 그죠? 궁금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정말 저희가 밀당백 심상치 않은 의상만큼이나 심상치 않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늘 마지막에 보던 밀리터리 핫피플을 먼저 만나볼까 합니다. 이거 왜 그렇죠? 오늘 밀당백 최초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정말 특별한 분위기 때문이겠죠. 궁금하다.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경례 특공 바로 저희는 1군단 예하 701 특공연대 저격반입니다. 다음부터 빨강에 흰색이. 저격반이라고 무섭다. 그러구나. 섭외의 승리다, 섭외의 승리. 벌써 무섭다. 나오기 어려워. 저격수들은 원래 이렇게 노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인 거잖아.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임무는 이제 뭐 특수 정찰, 고가치 표적에 대한 뭐 임무에 따라서 사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임무를 이제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 저격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격수가 사실 사격을 하는 것도 주지만 사격을 하기 전에 이제 정찰하는 임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정찰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뭐 지휘부나 이런 곳에 전달하고 그런 또 정보에 의해서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찰이 정말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적군이 어디서 나타날지, 어느 동선으로 나갈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숨어야 될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알아야겠네요. 바둑도 생각을 오래 하고 한 수 두는 거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찰도 쫙 정찰한 후에 한 번 딱 미는 거죠. 그래. 영화 보면 옆에 한 명씩 있어요. 누가 다 주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사격을 하는 사수와 관측을 하는 관측수가 있는데 사수 같은 경우는 타겟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와 반대로 관측수는 그 타겟에 대해서 정확히 식별하고 잘못된 타겟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는 역할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관측수가 관측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저격수가 저격을 하고 있으면 후방이나 측면이 비잖아요. 예. 관측수가 그쪽까지 다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다 해야지. 다 잘해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 육군이 미 육군이 주최한 국제 저격수 대회에서 외국군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회에는 9개 나라 35개 팀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국제 부분에서 1위죠. 근데 국제 부분이 어떤 국가들이 있냐면 뭐 프랑스, 뭐 네덜란드 이런 저격으로 만만치 않은 국가들. 역사, 뭐 전통을 자랑하는 국가들이고 게다가 그들은 영어가 익숙해요. 저격 용어는 일반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싹 다 제끼고 이 두 분이 가서 해외 참가팀 분야에서 1등. 어마어마한 거죠. 전체 35개 팀에서 전체에서는 10등을 하고 국제팀에서는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 10등도 그 대회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높은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수준 높은 저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에서 총을 제일 잘 쏘는 군인들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맞습니다. 예. K 저격. K적격이네, 진짜. 팀이 결성이 된 게 관측수, 코치, 저격수 이렇게 3명이 필요한 거예요. 뭐 저격수, 관측수로 참가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둘 다 총을 쏘기 때문에 사실 뭐 저격수, 관측수를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코치는 저희가 경기를 할 때 경기에 대한 이제 어드바이스, 좀 조언을 주고 둘이서 그 경기를 해결하는 노코치 게임이 있습니다. 문자. 뭐 이런 데서 하는구나. 엎드려서 사격하는 비율보다 정말 흔들리는 이 장애물에서 사격하는 비율이 정말 높고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쏴야 되는 사격이랑 그리고 모든 총기를 다 저격수가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권총, 소총, 저격총 이게 세 가지 총의 비율을 정말 밸런스를 잘 맞춰서 연습을 해서 나가야 그 국제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스코프 앞에 물도 계속 고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제 스코프 앞에 뚜껑을 만들어서 빗물이 좀 안 고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해결한 것도 좀 에피소드였고 사거리 280m 이동 타겟 출현. 각 사수는 재원값 산출해서 리드값 적용. 리드 사격 실시한다. 좌측 사수부터 준비되면 사격. 리드를 이렇게 오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일부러. 그래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뭐 계산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저격에서 이동 표적을 저런 프로텍션 총으로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저 정도면 거의 또 맞췄어요. 지금 사실 이동 표적이 어차피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촬영이라 생각해서 뭐 일부러 빨리 쏘지 말고 실제 훈련하는 대로 쏘라고. 알았지? 네. 그다음에 끝나면 바로 우측 사서 이어서 사격하는 걸로. 네. 근데 조금 전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방송을 찍는다 그러면 잘된 것만 보여주는데 그 저격 반장이 하는 얘기가 정말 멋있네요. 야, 찍는다고 잘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이거 훈련이야. 역시 그랬습니다. 고정 표적을 저희가 첫 발에 못 맞추면 사실 그 표적이 이동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또 바람의 방향이랑 이동 표적이 또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걸 저격수가 다 계산해서 쏴야 됩니다. 표적 사이즈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오해하는 게 저희가 이제 앞모습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동할 때 이렇게 옆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옆모습 표적을 저희가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노출되는 부위가 정면보다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동 표적이 사이즈가 엄청 작기 때문에 좀 정말 어려운 사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적이 저렇게 얇았구나. 아, 그렇구나. 게다가 보면 저 이동 표적이 하단은 고정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단만 고정돼 있어서 아래가 움직이네요, 흔들리네요. 이렇게. 무거우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지. 계속 흔들리는 거야. 지금 임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명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탄피 확인했으면 일어나서 한번 이제 훈련 어떻게 했는지 강평 한번 하고 다음 사격하는 걸로. 그 성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 액션을 쐈으니까 장전하고 쏘고 장전하고 계속 해야 되잖아. 근데 이 템포가 더 빨라야 돼. 조금만 속보나 달리는 속도 되면 맞추기 어렵잖아.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못 맞춘 그 표를 놓치는 거잖아. 탕 쏘고 좀 빠르게 장전해서 쏘는 걸 더 연습해야 돼. 재욱이는 반자동으로 쐈으니까 잘 맞아 들어갈 때는 엄청 또 잘 들어가. 더 연속으로 막 8발, 10발씩 들어가는데 이게 안 맞을 때 템포를 좀 죽여요. 탕 맞으면 또 다시 빠르게. 그것만 하면 내가 봤을 때 문제 없을 것 같거든. 지금 여기서 관측경으로 봤을 땐 바람이 중간풍이 많이 불고 있거든. 표적이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움직일 때마다 바람값이 반대로 적용이 되잖아. 그것도 좀 감안하고 사격했으면 좋겠어. 판이 앞뒤로 계속 많이 튀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상하 크리크는 과학이고
바람은 미신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람을 읽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분들이 보셨을 때는 뭐 200m, 300m 그냥 조준경 배율이 높은데 뭐 잘 보이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200m, 300m도 정말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 조준점을 놓기 전까지의 과정이 다 기술이기 때문에 수학자가 수학 공식을 풀어내듯이 어렵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정말 수준 높은 인원들만 저격수를 가서 수료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직책이기 때문에 정말 좀 난이도가 높은 보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 어떻게 봐요? 표적은 몇백 미터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봐? 바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 조준경을 통해서 표적 주변에 풀이 흔들리는 거나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의 가치를 파악을 해요. 그거랑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여름엔 아지랑이. 아지랑이. 예, 아지랑이가 올라오면 바람이 불면 아지랑이가 그쪽 방향으로 꺾이는 걸 보고 저 각도면 뭐 풀 밸류다 아니다, 해프 밸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긴 어디 있는 거야? 우와, 이거 어떻게 찾아내, 이거를? 소리 지금 탱 났죠? 엄청 멀리 있네요. 얼마나 멀면 저기 소리가 팡 하고 탱까지 한 3초 걸립니까? 저 500m 이상. 저걸 보통 길리스트라고 하죠. 리스트에. 기본 베이스 길리 슈트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지역에 맞는 색깔의 베이스 길리를 입고 그 훈련이나 작전하는 그 환경에 맞는 위장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진지 이동을 하면은 그 현장에 있는 환경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날씨가 달라지거나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그 현장에 맞는 위장으로 다시 세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벌써 여기서부터가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여기서 벌써 거기서부터가 구분이 잘 안 됐어. 지금 진지 다 잡은 거야?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사격하면은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기 어렵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삼각대를 딱 고정할 때 이 높이를 잘 정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엄청 한 1시간, 2시간, 3시간 장기간 관측하기 어렵거든. 지금은 위장부터 이제 침투 기술을 같이 이제 접목해서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 반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계 빛 반사나 이런 저희가 쓰는 조준경들이나 관측경들이 다들 렌즈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빛 반사 때문에 엄청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걸리거나. 렌즈에서 바로 빛이 나오는 반사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죠. 실제 저희가 이제 사격하기 전까지는 저기 표적 위치에 저희가 이제 대항군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쌍안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찾는 입장과 숨는 입장을 같이 해보면서 이런 훈련을 하면 이제 나중에는 좀 이 실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발전기예요?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아, 이거 훈련 아니야? 옆에서 일부러 시끄럽게 한 다음에? 헬기를 이용한 저격수 사격을 지금 훈련을 하는 건데, 이제 실 헬기가 없을 때 지금 저 발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소음과 진동을 헬기와 유사한 조건을 조성해 놓고 훈련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격수라고 하면은 사실 뭐 엎드려서 숨어서 사격을 한다라고 고정관념이 좀 박혀 있는 게 있는데, 실제 작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맨날 헬기를 띄울 수 없으니까 헬기랑 비슷한 환경을 흔들리는 과정에서 네. 이 헬기 하바링 상태에서 사격을 하게 되면 헬기 로터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사실 바람을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이런 반자동 소총으로 어느 정도 표적이 들어오면 그 계산한 값을 이용해서 계속 연발로 사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상하, 좌우, 앞, 뒤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예상을 한다면은 조절을 하겠지만 그걸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발이라도 맞아서 적을 제압한다면 저희는 이제 그것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정도는 연습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그래도 한 2년, 3년은 보고 있어요. 사격술부터 이렇게 쭉 뭐 이론적인 걸 알아가지만 결국 이런 또 바람을 읽는 훈련부터 이런 것들은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요. 1년 전에는 제가 만약에 관축을 하거나 사격을 했을 때 10이라고 따졌을 때 5 정도 맞았다면 요즘은 한 80%까지 8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저격수라고 그러면은 눈 좋고 잘 쏘는 사람 요 정도만 생각했는데 정말 그 뒤에 엄청난 훈련들이 따라온다는 거 오늘 진짜 제대로 안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게 박물관이 아니에요. 실물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막 가짜 총이 아니야. 장난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총기 두 정은 이제 저희 저격반에서 이제 주로 쓰고 있는 총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총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저격총입니다. 이제 K14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 7.62mm 탄을 사용하고 있는 저격총입니다. 이 총의 특징은 볼트 액션이라는 방식인데 장전을 하고 격발을 하고 다시 쏘려면 다시 재장전을 해야 사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전을 한 이후에는 부품 위에 파트가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총기의 진동이 엄청 일정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엄청 높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총기는 미국 회사에서 만든 이제 M110이라는 반자동 저격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M16, 뭐 M4 이런 거 비슷한 구조입니다. K14 저격총은 수동으로 장전했지만 이 총은 한 발을 발사하면 자동으로 계속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K1, K2 쏘듯이 그냥 소총처럼 발사, 탕 이렇게 그냥 빠르게 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달려있는 것은 이제 스코프입니다. 조준경이라고 하고 지금 이 조준경은 이제 저희 독일에서 만든 PM2라는 조준경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소음기가 달려있습니다. 소음기의 이제 목적은 소리를 줄이는 거에 이제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소리는 아무리 제가 크게 쏴도 어디 있는지 사실 위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 소음기에서 이제 탄이 나갈 때 불꽃을 줄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밤에 쏘면 불꽃이 좌우로 팍 퍼지면서 노출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봤을 때는 그냥 앞에 보고 있다가 불꽃이 나오면 거기에 대저격을 해서 저격을 하거나 그 지역을 폭격하거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음기를 사용해야 불꽃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음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큽니다. 밤에 사격을 하면은 그 소음기가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빨갛게 보여요. 근데 저 커버를 씌우면 두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데 소음기가 이 달아오는 거를 저기 관측할 수 없게 하고 소음기가 달아오르면 거기서 아지랑이가 올라오면서 관측하는데 좀 에러를 겪을 수 있거든요. 고성능 관측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기에 들어가는 스코프와는 달리 좀 더 높은 배율로서 정확하게 적을 찾아내서 식별하고 수정값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고배율 관측경 위에 있는 장비는 LRF라는 장비이고 정확히는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바로 거리를 측정해서 타수에게 좀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탄도 계산을 바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관측수가 이 거리를 찍고 만약에 400m가 나왔다 하면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뭐 2.8mm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사격이 엄청 빨라지는 겁니다. 그 사격이 10초, 막 15초만 짧아져도 사수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이 탄도 계산까지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기능입니다. 그 저격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총과 표적과의 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조준경의 0점을 100m로 잡아놨다면 5조준을 해야 돼요. 우리 탄도값을 미리 저 기계에다가 입력시켜 놓으면 그러면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찍어서 400m가 딱 나오면서 2.8mm를 올려서 쏴라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상하편차 조절하는 걸 타다닥 해서 빵 쏘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장비는 탄속 측정기라고 합니다. 사격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소염기 옆이나 총구 옆에 놔두면 이제 탄이 발사할 때 총구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정확한 탄도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지만 총구 속도를 입력해야 됩니다. 수치에 따라서 탄도 값이 엄청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또 쓰는 추가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쓰는 이제 탄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겨울에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탄속 측정기까지 사용해서 데이터를 구해서 사격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장비는 기상 탄도 계산기라고 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격수에게는 거의 필수 장비입니다. 총열의 강선 회전비부터 모든 총기 정보가 다 들어가고 탄속이 들어가고 탄도 계수 그리고 구경은 얼마고 0점은 몇 미터 잡았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기상 환경을 구할 때 씁니다. 뒤에 보시면 이쪽에 환경 센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밀도, 고도, 이슬점, 뭐 기압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면 바람 측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좌우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탄도 프로그램 계산기가 없으면은 정확한 값을 산출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사람 모양, 어깨에 있는 사람. 네, 470, 3.3으로 쏘겠습니다. 470m, 3.3. 아, 멋있다. 이동. 위치 이동? 왜? 저격수가 한 자리에서 계속 쏠 수 없는 상황이 많죠. 왜냐하면 내가 쏘면 적도 나의 위치가 노출되니까. 빨리빨리 그 저격 진지를 이동해서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기본기부터 어떻게 보면 고급 기술까지 다 섞어서 이제 사격수를 한 건데 표적의 성질이나 이런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소가 다 알고 있는데 관측소가 그거를 얼마나 이제 저격수한테 잘 설명을 하고 그 표적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제 사격까지 하는 그런 이제 최종 단계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장애물들이 다 엄청 불안정한 자세입니다. 보시면 차 문이 있었고 그리고 루프탑 그런 불안정한 자세에서도 얼마나 표적을 빨리 찾고 정확하게 쏠 수 있는지 그 초탄이 안 들어갔을 때 수정값을 탄을 다 잘 추적해서 몇 발 만에 수정값에 맞출 수 있는지 네, 이게 이제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저격수 훈련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격수가 이 한 나라의 그 군인으로서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거겠죠? 뛰어난 저격수가 있으면 적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또 네. 하나는 심리적 타격도 가할 수 있어요. 그게 큰 것 같아요, 나 진짜로. 흰색에 3이야. 흰색에 빨간색 3. 0.7에 100고. 제 목표는 일단 더 다양한 국제 저격수 대회를 참가하는 게 목적이고 제가 그 대회를 이제 감으로써 다른 인원들이 또 그런 국제 대회를 많이 참여해보는 게 제 목표고 다음 목표는 당연히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이런 저격수 인원들이 어떠한 작전이 이제 주어져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게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후배 저격수들 통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야, 멋있다. 아유, 든든하다, 든든해. 사실 이 저격수라는 건 약간 꽂히잖아요, 군대에서. 괜찮아요. 저는 국내 저격 관련 컨텐츠 중에 저격이 워낙에 어려운 분야니까 좀 쉽게 풀어주는 이런 컨텐츠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쉽게 풀어준 데다가 맨날 나오는 미사 어구가 안 나온 것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백발백중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 야, 어떻게 보면 저런 분들이 우리 편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뿌듯합니다, 진짜. 예. 멋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대충 눈치 채셨을 것 같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밀전 주제 국가대표 저격수들입니다. 사람들이 저격수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노래가 나온 김에 그럼 노래로 풀어볼까요? 네.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보이지 않는 영웅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웅. 그러네. 멋있다. 나는 보고 상대는 볼 수가 없죠. 은신해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그 모습.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맞아요. 더위, 추위, 바람 모든 것을 다 참고 마지막 한 방. 맞아.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통제해야 되고. 그렇죠. 멋있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저격수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저격수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 뭐 눈이 한 4.0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얘기 딱 들어보니까 몽골인이 가능하다 뭐 이런. 참을성이 많아야 돼요. 참을성 많아. 내가 없어요. 그럼 난 안 돼요. 그리고 결단을 지을 때 확실히 결단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도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저격수의 요건이라고 하면은 수학적인 능력도 뛰어나야 됩니다. 일단 안 되고요. 수학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환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전술전기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요. 네. 혼자서 어떤 전술 행동을 한다 혹은 관측을 해주는 한 명의 대원 혹은 팀장 이렇게 해서 3명 굉장히 작은 단위잖아요. 네. 그 단위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 아니 저격수의 또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은폐, 특히 숨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노출되면은 저격이 가능한 게 아니니까. 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격수들의 숨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챌린지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전에 해외에서 저격수를 찾아라 챌린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15초 안에 저격수를 찾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못 찾으면 전사하시는 겁니다. 전사. 지금 저기에 저격수가 숨어 있다고요? 네. 어디 있어요? 저런 나오면 말이 안 돼요. 오! 깜짝이야. 난 죽었다. 어디서 나왔어? 오! 깜짝이야. 난 죽었다. 깜짝이야. 사진인 줄 알았는데 뭐야? 동영상이야. 뭐야? 어디서 나오신 거야? 여기 또 있다고요? 여기도 있어? 저 가운데 아니야? 저 가운데 저 이상한 근데 거? 그죠? 좀 이상한데 저격풍이 좀 이상한데? 미치겠다. 이거 다 AI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실 뚫어져라 쳐다보아서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거지 지나가면서 보면 이건 안 보이는 거야. 실은 실제 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우린 죽는 거야. 이거 다 죽는 거야 지금. 이미 전사했습니다. 저희. 저 정도는 해야 저격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저거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못 찾죠. 중요한 건 이제 시작입니다. 이 전쟁사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저격수들 가운데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으로 이름을 남긴 이 각 나라의 국가대표 저격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라고 딱 얘기하자마자 마니아분들은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저격수라고 불리는 전설의 스나이퍼. 시모 헤이웨. 시모 헤이웨. 겨울 전쟁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시모 헤이웨는 전쟁이 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농부, 사냥꾼, 그리고 민병대 출신으로 예비군 훈련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반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겨울 전쟁이 1939년에 발발하자마자 자원에서 네. 출동을 했죠. 그리고 그의 남다른 사격 솜씨, 임무 수행 능력, 철저한 항전 의지를 보고 상관이 특공대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병으로 활동하지 말고 특공대로 히트앤드런 작전을 해라. 그 당시에 핀란드가 대부대인 소련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히트앤런 작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그냥 붙는 거는 쉽지 않고 뒤에서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숨어서 게릴라전 비슷한 거잖아요. 게릴라전을. 이렇게 놀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처음에 시모 헤이에는 주로 저격보다는 히트앤런식으로 게릴라 전술을 이용해서 네. 모여 있거나 아니면은 눈보라 있잖아요. 블리자드라고 하는 타격 후에 숨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의 저격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저격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준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 시모 헤이에는요. 그냥 포인트를 찾아서 가서 보이면 쏜 게 아니에요. 미리 올만한 루트를 확인을 하고 그 루트 일대에서 저격을 할 만한 포인트를 미리 4군데에서 5군데 정도를 정해놨어요. 자리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핀란드가 춥잖아요. 그렇죠. 그냥 눈밭에 누워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반나절도 기다렸다고 그러거든요. 바닥에 눈을 치우고 낙엽을 깔고 가죽을 깔고 천을 깔고 그 위에 위장을 시켜놓고 그거를 4군데 5군데를 포인트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적이 오면 그 중에 한 군데 가서 사격을 하는데 미리 눈이 탁 날리지 않게 거긴 눈을 다 다져놓고 사격을 할 때 항상 영화에 보면 클릿이 있어요. 입에 눈을 딱 물죠. 왜? 입김 안 나오게 하려고. 100일 동안 무려 이제 542명의 소련군을 저격했다고 해서 542명. 42명을 저격했다. 네. 이분이 저격도 한 반면에 기관총을 들고서 소련군 부대가 양옆에 있으면 설상위장을 하고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양쪽을 다 긁은 거예요. 그러면서 병력들을 무력화시켰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련군 양 부대가 적이 쏘는 줄 알고 또 5인 사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트까지 치면은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람보를 이겼습니다. 람보를 이겼어요, 혼자서. 영화로 만들어도 이 정도 하면은 뻥이다라는 이야기 듣기 딱 좋죠. 그래서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저건 선전선동이다. 너무나 과장됐다. 네. 그러나 시모 헤이에의 일기장이 공개가 되고 시모 헤이에가 쓴 공적조서와 그 공적조서를 뒷받침하는 군 장교들의 평가서가 공개되면서 진짜라는 것이 드러났죠. 시모 헤이에의 공적조서에 있는 그 겸손한 문구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열심히 복무했다. 딱 공만 왔어요? 예.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면 542명보다 더 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를 전설로 만든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 영화를 한번 본 다음에 너무 깜짝 놀라서 이분을 제가 못 잊고 있거든요. 근데 전쟁의 마지막은 군 병원에서 보냈어요. 겨울 전쟁은 핀란드의 항복으로 끝났죠. 굉장히 항전을 해서 훌륭히 잘 끝났지만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항복의 소식을 병원에서 들었는데 시모 헤이에가 너무나도 소련군의 사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헤이에를 잡기 위한 특별 부대를 만들었고 헤이에를 잡으려고 저격수 부대도 만들었는데 헤이에는 거기에 당한 건 아니고 미상 날라온 총류탄에 거기에 맞아서 26번의 수술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얼굴 반쪽을 국가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복원한 게 그나마 저 정도입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하십시오. 예. 어떤 총으로 뭘 했길래? 자, 이분이 쓰는 총은 달랐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자로 시작하는 총 하나 있습니다. 모강나신. 모신나강? 모신나강. 이게 그냥 모신나강이 아니라 모신나강을 개조했죠. 어떻게요? 그래서 핀란드제 M28-30 소총으로 개조를 했어요. 이 개조한 소총이 뭐가 다르냐면 방아쇠의 민감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총열 고정 방식을 좀 더 튼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격용으로 개조한 것은 아닌데 저격하기에 좋아요. 더군다나 시모 헤이에는 민병대 시절부터 이 총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제일 잘 익은 총이 좋은 거죠. 더군다나 시모 헤이에는 핀란드의 저격 환경이 어떻습니까? 춥고 눈보라. 그러니까 멀리서 막 1km, 3km 우리가 현대전 영화에서 보는 그런 저격 환경이 아니에요. 최대한 근접해서 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한 300m나 400m 떨어져서 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신 나강 소총을 개발한 핀란드제 M28-30은 보병 기본 소총이에요. 거기다가 조준경도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보급은 됐지만 조준경을 본인이 선택해서 쓰지 않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쏴요? 지향 사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 간음자로 사격을 하는데 거기에는 본인이 나중에 회고록에 이유를 밝혔어요. 첫 번째는 조준경이 그 겨울 날씨에 김이 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구성이 없다는 거죠. 아, 김이 서리면 안 되는구나. 핀란드가 눈이 많이 오지만 햇빛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거를 글린트라고 그러는데 반사되는 그 반짝임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조준경을 나는 쓰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 쓰면은 정말 욕먹는데 이걸 실제로 한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다음 나오는 국가대표도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빠질 수 없죠. 역시나 누가 나올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태 기자님 어떤 저격수입니까? 대표적인 저격수 크리스 카일이 있습니다. 아,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렇죠. 미 해군 최고의 특수부대라는 실팀 소속의 저격수였죠. 이분도 대기 만성형이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네이비실 양성 과정을 겪으면서 사격을 좀 못한 걸로 유명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네이비실 저격수 과정을 어찌어찌 갔는데 거기서도 두각을 못 나타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우수한 저격수 자원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얀 사신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원거리 사격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리까지 가서 쏠 거야. 대박. 네. 그런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실력이 또 일치월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주요 전투를 좀 보면 이라크 사드시티라는 동네가 있어요. 당시에 이라크에 있던 저항 세력들은 미군하고 1대1로 붙으면 너무 피해가 크고 자신들이 가진 화력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보급 차량을 끊어서 핏줄을 끊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특수부대는 당연히 그런 공격하는 세력을 제거를 해야 됐었죠. 그래서 크리스 카일이 한 작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송 대여를 공격을 하려고 이라크 저항 세력이 RPG를 가지고 공격을 하려는 걸 1.9km 거리에서 발견을 하고 1.9km요? 예,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살을 합니다. 아니 1.9km 있는 것도 저격할 수 있습니까? 그게 돼요? 말이 돼요? 분명히 대상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맞췄다는 거죠. 원거리까지 다 마스터한 저격수가 된 데다가 팔루자 전투에 참여를 하면서 진정한 영웅으로 등극을 하는데 팔루자는 대도시기 때문에 대부분 시가전이었어요. 즉 적을 거의 방 코너 돌면 적이 있어서 그 근거리에서 막 싸우는 너무 위험하네. 그리고 이 대도시 같은 곳은 저격수의 천국입니다. 숨어서 저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해병대랑 같이 작전을 하면서 크리스 카일이 이 제거한 적의 숫자가 40명 이상. 이때 저격하는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또 별명을 붙여준 게 있어요. 레전드. 이 사람은 레전드다. 레전드네요. 별명 자체가. 그렇죠. 미국의 국가대표인 스나이퍼도 당연히 전역을 하고 나서 얼굴이 좀 알려진 거겠죠. 그전에는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 안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이분이 전문이 많아요. 훈장 같은 걸 수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공이 많으니까. 네. 안타깝게도 영화 개봉 2년 전에 제일 좋아하던 자신의 활동을 하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했는데요. PTSD를 겪고 있는 제대한 해병대원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사격장에 가가지고 둘이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주던 해병대원이 갑자기 PTSD가 발작이 일어나서 크리스 카일을 죽였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설입니다. 전형적인 미국 전쟁의 영웅 같은 인물인데 안타까운 결말이 좀 있었군요. 이제 다음 또 국가대표를 만나볼 텐데 미국이 나왔으니 또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소련입니다. 남 교수님, 소련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저격수는 누구냐 스키? 자이자이 자식아. 자이자이 자스키? 이게 뭐야? 바실리 자이스키? 비슷해요. 아냐스키?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재관스키? 와, 난 모르겠어. 바실리 자이체프. 소련 최고의 저격수다. 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시모헤이에는 1905년생. 네. 이분은 1915년생. 네. 만날 수 만날 수 있었지. 있겠네요. 10살 차이인데. 나이가 그러네요. 살아생전에 시모헤이에 관한 얘기를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 들었을까요? 그래요? 철저히 차단했겠죠. 네네. 소련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걸 차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 바실리 자이체프는요, 자기만의 고유의 스토리가 있어요. 뭡니까? 해군 출신입니다. 오, 또 특이하네요. 함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네. 독소전이 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지휘관한테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육군으로 보내달라. 바다 위에 있어봐야 나 전장에 못 나가지 않느냐. 나 싸우게 해달라. 그래갖고 군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보병으로 참전을 해요. 네. 보병으로 참전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저격병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네.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냅니다. 오.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자이체프도 보병용 모신 나강 소총으로 저격을 해요. 아, 여기도 그런 총을. 같은 총이네. 저격용 소총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보병이었는데 저격을 하게 됐고 예. 적의 주요 지휘자들을 네. 그것이 인정받아서 저격수처럼 활동을 했지만 손에 가장 익은 총이기 때문에 모신 나강 소총을 계속해서 썼었던 것이죠. 첫 투입에서 40명 가까이를 사살을 합니다. 네. 전장을 공포로 뒤덮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군에 있던 사람이 와서. 네. 바실리 자이체프가 남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술을 알고 팀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사격수와 감족수를 활용해서 보조 인원을 데리고 다닙니다. 자이체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모헤이를 월등히 앞섭니다. 뭡니까? 명중률. 명중률이요? 아니 왜 사진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쵸. 그냥 순박하게 생기셨죠. 그러나 242명을 저격하기 위해서 사용한 총알이 243발입니다. 왜죠? 그럼 잠깐만요. 242명을 타격을 했는데 243발이 한 건 일발 백중. 일발백중. 네, 그걸 한 거예요. 한 명한테만 두 번 쓰고 나머지는 다 한 방에. 그렇죠. 아니면 더 무서운 버전은 그 한 발은 0.4격. 우와 무섭다. 최초의 0.4격이었으면 정말 무섭겠다. 진짜 무섭다. 네. 아니, 이분이야말로 그 진짜 저격수 이름에 걸맞는 분이네. 전역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성이 뛰어나서 새로운 소총을 개발하면 그것을 테스트하는 테스터로도 예. 참여를 했고 네. 전쟁 영웅으로 마지막을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아직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는데 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자이체프는 또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입니다. 소련의 대표적인 영웅 출신이 정통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이 아니라 그들이 적대시하는 키이우 출신이라 우크라이나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크라이나 출신. 아이러니합니다. 아, 정말 역사상 최고의 국가대표 저격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격수의 역할을 한 줄로 정의한다면? 저격수는 과거나 현대나 아군의 든든한 친구이자 아군의 든든한 무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밀리터리 마니아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마니아는요, 저격수들만큼 총을 매일매일 만지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야 또?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장난 걸 수리하면서 작동이 될 때 그 성취감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즐거움이거든요. 권총 마니아 최용관님. 와, 권총이에요, 심지어. 예, 안녕하십니까. 전쟁기념관에서 소장품 보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화기사 최윤관이라고 합니다. 전쟁기념관? 우리 남 박사님 같이 있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딱 맞네. 저런 거 하는 전쟁 줄 기념관에 계시대. 직업적으로도. 너무 행복하시겠다. 커튼봉? 무슨 이게 뭐야?
오스트리아 군에서 발터 P38을 대체할 신형 권총을 찾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슈타이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슈타이어 GB라는 권총도 성능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문제가 많았던 권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해외 권총 중에서 뭐 쓸만한 거 후보군으로는 이렇게 베레타 92SB하고 스위스하고 독일 합작인 시그자워 P2026 이런 식으로 해외 권총들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글록이 출사표를 던졌죠. 한번 권총을 만들어 보고 싶다, 본인이. 그런데 권총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권총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오스트리아군 수뇌부에서는 말이 많았죠. 권총 만드는 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장점이었습니다. 이분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던 것도 있고 본인도 베레타나 그 다음에 해외 권총들을 사격을 해보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한 부분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갔던 게 글록입니다. 커튼봉 만드는 회사가 커튼봉도 아프긴 하거든요. 두드러 맞으면. 뭐 미국은 타자기 회사가 총을 만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네. 그리고 그 IBM, 우리는 컴퓨터 회사로 알려져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 회사도 총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글록을 제일 많이 알려준 게 다이아드2였죠. 그 공항에서 엑스레이도 걸리지 않고 뭐 경실 도자기로 만든 권총이다 이런 식으로 다 허구적인 상상력을 가미해서 넣었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났죠. That punk pulled a Glock 7 on me. You know what that is? It's a porcelain gun made in Germany. Doesn't show up on your airport x-ray machines here and it costs more than you make in a month. 실제로는 SE 걸리죠? 아, 다 걸립니다 이거. 시도하시는 분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다 걸려요. 공항에서 글락이 안 걸리면 그거는 글락이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금속 탐지기가 잘못 만들어진 그런 거죠. 네. 아, 살 뻔했네. 최근에는 조닉으로 유명하죠. 조닉 2에서 글록 34하고 26을 소믈리에가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글록은 너무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죠. 전 좀 의외예요. 너무 평범해서? 네, 매니아들은 글락을 보통 안 좋아해요. 왜냐면 글락을 보면 밋밋해요. 똑같이 진짜 네모내갖고 저 어떻게 보면은 레고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냥 번호만 다르고 다 비슷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매니아분들은 발터나 아니면 뭐 HK 이런 총을 좋아하는데 글락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아 특이하다. 네, 궁금하다. 물론 저는 권총류는 다 좋아합니다. 근대 현대 권총도 다 좋아하는데 가스건으로 넘어갈 때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작동이 되는 게 글록밖에 없어서 그때 글록을 더 많이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베이비 이글이라고. 이번 경찰 특공대가 사용했던 화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리코 941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만든 9mm 자동 권총입니다. 이스라엘 군 경용으로도 채택이 되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수방사 헌병 특임대 여기서도 제리코 941을 받아서 사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만든 회사는 여러분들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데저트 이글 그 대형 권총하고 우지라는 명작 기관 권총을 만든 회사 IMI에서 지금은 IWI로 바뀌었죠. 그 회사에서 제작한 권총입니다. CZ75라고 체코에서 만든 명품 자동 권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라이센스 생산보다는 그 구조를 좀 참조를 해서 이스라엘 IMI에서 저 권총을 조금 손을 보면은 우리나라 제식 권총으로도 좀 손색 없이 쓸 수 있겠는데 해서 만들어진 게 제리코 941이라고 하는데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좀 멀리서 보면 데저트 이글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수출 상품명은 뭐 베이비 이글, 우지 이글 이런 식으로 나간 권총이기도 합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권총 PPK. 다음은 이제 두 정입니다. PP하고 PPK 발터입니다. 독일 발터사 권총인데 이 총이 PP가 좀 많이 길다는 이유로
PPK가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크기도 작고 여성 호신용으로도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PPK의 뜻이 폴리스아이 피스톨레 크리미널 모델, 독일어로는 이제 사복 형사용 권총입니다. 지금도 유명하죠. PPK 같은 경우는 007 제임스 본드 권총으로도 유명하고 히틀러가 자살했을 때 썼던 권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걸로 자살했어요? 예, 벙커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장 PPK로 이렇게 관자놀이를 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얘는 좀 각별합니다. 국내 T사에서 만든 TT-33이라고 하는 권총인데요. 소련군 권총으로도 유명하고 6.25 전쟁 당시에도 공산군의 제식 권총으로도 알려졌던 권총이죠.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2011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본사까지 가가지고 발매 일주일 전에 갔거든요. 그 본사를 못 기다린 거죠. 도매상에 풀리는 걸. 바로 그냥 기차 타고 본사까지 올라와서 토카레프 아직 파나요? 했더니 아직 발매도 안 했는데 무슨 지금 포장 준비 중이라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일련 번호 보면은 예, 000001입니다. 00000이라고 해서 완전 0번은 회사가 가지고 있고 1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매 초창기에 1번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지 않을까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게. 거진 1번이지 뭐. 조심하십시오. 지금 태 기자님이 다 훔쳐가실 기세로 쳐다보고 계세요. 자, 지금 적고 있습니다. 001은 지금 되게 위험합니다. 아까 또 뭐 나왔었죠? PP 나왔었고. BP 나왔어요. 발터 들어갔다, 발터. 독일에서 미넨 올림픽 테러 사건 이후로 만들어진 권총인데요. 다 괜찮았던 권총 중에 하나인데 단점이라면 역시 탄피 배출구가 왼쪽에 있다는 거. 요새는 이렇게 양손을 펼치는 파제이법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인데 저 당시에는 오른손잡이라도 약간 이렇게 접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탄피가 왼쪽으로 튀면은 아무래도 좀 간섭이 시야에서 일로 간섭이 튀면 그냥 되는데 그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권총의 인연이 좀 재밌거든요. 권총 하나를 이제 직거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좀 하소연 같은 넋두리 같은 이야기 했는데 그 판매자분이 나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판매할 생각 없으신가요? 했더니 다 뭐 고장나고 부서졌는데 괜찮냐라고 해서 언제든지 뭐 상관없다 해서 바로 구매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구입한 다음에 가스 새는 거나 뭐 몇 군데 좀 더 수정을 하고 고쳐가지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작동되는 권총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괜찮은 그래서 거 아니에요? 고쳤나 봐. 그렇지. 수정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하셨을까? 조만간 저랑 중고 거래에서 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총기를 군대에서도 많이 고쳐보셨겠어요? 저 보직이 총기 수리병이었습니다. 진짜 총기 수리병이었다고? 찰떡이다. 진짜. 총기 수리병 같은 경우는 각 이제 부대 직할에서 내려오는 고장난 총기들을 수리를 하는 보직인데요. 가볍게는 소총부터 시작해서 기관총하고 권총, 뭐 크게는 박격포 이렇게까지 다 수리를 합니다.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게 98년도였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한 25년 정도 수집을 하고 있네요. 이분 뵌 적이 있어요. 전쟁기념관에 무기 수장고를 제가 한번 다른 방송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번개 사업으로 만들어진 M1 카빈 소총을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분이 그 총을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듯 이러고 계시다가 제가 방송에서 썰을 딱 풀었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쓰고 오시더니 이거는 얘기 안 하시나요? 그런데 아니 이런 내공이? 하고 엄청 놀랐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세보고 이사 때 잠깐 세봤던 기억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700점 정도? 네, 그렇게 카운팅이 됐었거든요. 제가 여기를 2012년부터 있었잖아요. 이상이었대요?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분을 제가 몇 번을 봤겠어요. 웃는 모습을 지금 처음 보네. 아 진짜 원래 여기 나오다 웃습니다. 진짜 뭐 한 여기 번도 못 나오다 봤어. 웃어요. 한 번 웃는 걸 못 봤어. 저도 어릴 적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면 크고 뭐 길고 이런 것들 좋아했잖아요. 저도 소총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2001년인가? 우연히 국내 M사에서 발매한 베레타를 보게 된 거예요. 베레타. 저 M사께 정확하게 좀 디테일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맞아요. 확실히 이제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좀 많이 살아 있었고 분해해보니까 좀 내부 부속도 오밀조밀하고 복잡해 보이는 게 훨씬 더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깨알 같은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실물하고 얼마나 닮아 있을 정도로 재현했나 그런 재현도에 흥미를 가지게 돼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지수도 소총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던 점도 수집욕을 자극하기에 훨씬 이상적이었던 게 권총이었기에 지금까지 권총을 좋아하게 됩니다. 지금 소장품이 고향집에도 제일 많이 있고 제가 지금 따로 살고 있는 데도 있는데 필요할 때 꺼내보려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부모님이 방 좁아진다고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송스럽기도 해서 나중에 제대로 뭐 독립하게 되면 그래도 방 하나는 저만의 콜렉션 룸으로 꾸미는 게 소원입니다. 1초 86. 나는 한우물만 파는 밀리터리 매니아입니다.